안녕하십니까. 수학교육학자 김정현입니다. 영상을 좀 빨리 들고 왔었어야 되는데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확률과 통계 개념 정리를 먼저 촬영을 한 후 아마 평일 중에 제가 관련해서 문제 업로드를 포함해서 답안지 그리고 그거에 따르는 문제 해설을 아마도 수요일 정도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영상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왜 갑자기 영상을 금요일이나 토요일 중에 올라간다고 했는데 왜 이제서야 올리나요? 라고 할까봐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요. 제가 그동안 이제 해왔던 일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서의 해왔던 일은 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어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두 개의 논문 연구가 지금 일단 끝나서 그거를 이제 기록하는 와중에 되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녀오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촬영 일자가 지금 시각이 아마 보이실 텐데 오후 8시 8분입니다. 어, 아까 또 보니까 불꽃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크게 하는 것 같아서 막 지진 난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상황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불꽃놀이 하는구나. 그때서야 알아서 뭐 여러분들은 지금이나마 이제 시험 기간이 지금 시청하신다면 뭐 7일 전 뭐 그렇게 될 거라 좀 어떻게 보면은 아쉽죠. 왜냐면 시험이 끝난 상황에서 보면 되게 막 불꽃놀이도 예쁘게 보이고 이랬을 텐데 그거를 보는 시각이 너무 아까워서 사실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가고 싶은데 하는 막 그런 마음도 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어, 뭐 물론 뭐 다른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이었으면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겠죠. 근데 확실한 건 공부하는 입장에서 뭐 저도 사실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같이 어떻게 보면은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나이를 떠나서 공부는 성인이 돼서도 30대가 돼서도 40대가 돼서도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 결국은 공부입니다. 어,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이 해야 20대, 30대가 편해질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니까요. 음,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열심히 달성을 하시길 먼저 기원을 하고 본 내용을 가겠습니다. 자, 일단 확률과 통계의 개념 정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좀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파트는 총 3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경우의 수를 먼저 살펴볼게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경우의 수는 먼저 원순열이 등장합니다. 원순열이었다면 원탁의 배열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서는 순열이니까 순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우리는 하나를 뺀 나머지들의 팩토리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4개의 음식이 있는데 원탁에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라 그러면 4 팩토리얼이 아니고 4-1 팩토리얼인 6이 됩니다.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때 착오가 없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배운 개념은 중복순열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복순열은 사실 좀 뭐라 그럴까요? 경우를 좀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n 파이 r이라고 했지만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인터뷰를 하라는 이야기를 수업 시간 때 강조를 드렸고, 논리학을 듣는 분들께도 인터뷰를 하라는 내용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첫 번째 기호인 n 파이 r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았을 때, 특히 r개는 중복을 허락해서 뽑게 되는 것이니까 n의 r제곱 이렇게 나타났고요. 인터뷰를 하는 목적은 4명의 학생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따진다 그러면 4명이니까 4, 그 다음에 3명 이렇게 쓰겠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인터뷰를 하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거는 가위가 있고 바위가 있고 보가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여기서 가위, 바위, 보가 나올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서로 다른 4명이 가위, 바위, 보라고 하는 주먹 가위보죠. 그랬을 때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택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누가 뭘 냈는지가 결정되니까 순열이 되므로 여기서는 3파이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1 이렇게 얻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 인터뷰는 중복 순열에서 사용되는 내용 중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파일을 써야지 라고 해서 답이 얻어지는 게 아니고, 파일을 썼을 때 둘이 혼선이 생기면 오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그 과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인터뷰를 사용해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사실 저는 이거 제목 처음에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책에서는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대로 가겠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도 사실은 이제 2가지 경우지만 제가 이제 다루게 되는 내용은 한 가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애플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 단어 중에서 알파벳을 따로따로 보면 5가지인데, 그 5가지를 나열하는데요. P가 보니까 2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눈다라고 했었고요. 이 과정을 계산해 보니까 5, 4, 3 곱하는 거니 60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이거를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200, 500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좀 더 간략하게 쓸게요.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약분이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분을 한 상태니까 543이라고 쓰겠지만 사실은 순열로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5 퍼뮤테이션 3이라고 읽고 그 과정은 60으로 도출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네 번째, 중복 조합. 조합은 컨비네이션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순서를 상관하지 않았을 때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컨비네이션 C라는 걸 썼는데, 중복 조합인 경우에는 하모닉이라고 해서 NHR이라는 기호를 사용했고요. 이거를 조합으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편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2번째로 이야기할 거는 부정방정식의 해입니다. 근데 이 부정방정식의 해에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꺼냈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요하정 아니고요, 음하정이라고 부르는데, 음수가 아닌 정수해, 음이 아닌 정수해라고 부르죠. 그랬을 때 뭐 예를 들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4를 만족하는
이때 XYZ는 음이 아닌 정수해라고 했을 때 이를 만족하는 해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3H4라고 쓰고 이거를 컨비네이션으로 바꾸면 3 더하기 4 빼기 1 하니까 6 컨비네이션 4, 6 컨비네이션 2와 같고 결국에 얘는 15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중복 조합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이항 정리인데요. 이항 정리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는 사실 두 개라고 봅니다만 뭐 두 개에서 사실 더 파생시킨다면 여기서 또 파생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항 정리는 a 플러스 b의 n제곱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항을 n제곱 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정리인데 그 정리가 다시 한번 써보죠. 일반항을 쓴다라고 했을 때 n 컨비네이션 r에 a의 n-r 제곱 b의 r 제곱이라고 쓰던지 a의 r 제곱 b의 n-r 제곱이라고 써도 무방은 합니다. 왜냐하면 컨비네이션이기 때문에. 퍼뮤테이션이었다면 당연히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순번은 바뀌었을 때 조건이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컨비네이션인 경우에는 아래 어떨 때냐면요. 한번 써볼게요. n 컨비네이션 r은 r 팩토리얼 n-r의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 이야기를 하니까 n 컨비네이션 n-r이라고 써도 된다는 것을 고등학교 1학년 경우의 수 파트에서 다뤘었습니다. 기억하신다면 이 과정대로라면 a의 n-r제곱 b의 r제곱이라고 하는 부분은 a의 r제곱 b의 n-r제곱이라고 써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항 정리를 했고요. 다음의 내용은 이제 파스칼 학자께서 만든 삼각형입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11, 121, 1331, 14641 뭐 해서 쭉 가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 두 가지 아까 제가 뭐 두 번째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됐는데 세 번째는 하키스틱 패턴을 기억하십시오. 하키스틱 패턴은 오른쪽으로 갔을 때 다음에 이렇게 꺾이는 부분의 개수는 10이고 다음 이렇게 1, 3, 6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경우도 10이었다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뭐 하키스틱 패턴이라고 했을 때 제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C로 해서 아마 계속 더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 과정은 교과서에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경우의 수였습니다. 밑줄을 긋게요. 제가 이거를 나중에 이미지 파일로 올리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필기하는 상황이 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담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색깔을 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진정한 확률입니다. 확률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많은 걸 하셨어요. 많은 걸 하셨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 네, 수학적 확률. 여기서 비교해야 되는 거는 사실 통계적 확률입니다. 그러나 통계적 확률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고 수학적 확률은 이론을 통해서 나타난 확률이니까 우리가 계산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수학적 확률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분명 수학교육과를 가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전해드릴게요. 이번 2026학년도 중등 수학교사 임용고시에서 이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확률, 통계 부분이 좀 더 강세가 드러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물론 다른 영역도 중요합니다만, 뭐 출제 교사 분들, 출제 교수님들 이렇게 구분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입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임용고시에 출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와중에 근데 하고 싶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기회가 온다면. 어쨌든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지도를 할래? 라고 하면 대부분의 선생님들, 뭐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여기에 초점을 둡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대학교를 가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문제 출제가 그동안 통계적 확률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치만 교수학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통계적 확률도 중요하고 수학적 확률도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설명은 해줘야 되니까요. 근데 그 설명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여기에서에 해당하는 내용일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직접 주사위를 던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동전을 던지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아니면 뭐 윷놀이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수학적 확률은 어떤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그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했을 때 전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건데, 그것을 분수꼴로 나타낸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수학적 확률이 될 것 같고요. 통계적 확률인 경우는 횟수니까 어떤 뭐만큼 나온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n번 한 던졌어요. 뭐 n번을 던지던지 n번을 시행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행을 했었을 때 나타난 상대 도수가 있을 거예요. 그 도수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n을 수학 2에서 다룬 내용처럼 극한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얘가 뭐랑 같아지냐면 확률과 같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문제가 그동안 나왔던 거예요. 대부분 대표적인 예가 말씀드렸던 동전, 주사위, 아니면 공 이렇게겠죠. 하지만 다양한 상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차차 여러분들이 접하시면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본 성질. 확률에서 다루는 기본 성질은 세 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세 가지였는데요. 어떤 확률을 얘기하려면 항상 0부터 1까지를 다루었었고요. 그 중에 전체가 일어나는 확률은 1로, 그리고 아무것도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확률을 0으로 정의를 한다가 기본 성질이었고요. 덧셈 정리는 여기다가 쓰려고 했는데 위에다가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덧셈 정리. 덧셈 정리는요. 좀 제가 색깔을 또 계속 막 바꿔서 죄송합니다. A와 B가 따로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으로서 얘기하는데,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하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뺀다라고 했을 때 덧셈 정리라고 사용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A와 B가 배반이면 배반이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없다라는 의미가 다시 한번 쓸게요. 이거의 확률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소인 관계인 거죠. 집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A가 일어나는 거, B가 일어나는 건데 동시에 일어나는 건 없다라는 것이니까 결국 A와 B가 따로 또는으로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하시면 된다는 것을 덧셈 정리라고 불러 썼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여러분들은 여사건의 확률도 배우셨습니다. 여사건의 확률은 이때 여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우셨고요. 중학교 때도 배우셨습니다. 근데 좀 더 되새겨보면 여사건은 남을 여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여집합이라고 하는 단어도 집합 A가 있을 때 그 집합 A가 아닌 그 바깥의 거를 얘기했었죠. 전체 집합을 틀로 놨을 때 A가 아닌 바깥쪽. 그래서 이 상황도 마찬가지로 쓰게 되는데요. 기호는 여집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A의 여사건의 확률은 전체의 확률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는데 아까 기본 성질에서 나왔던 이 SP는 1로 받고 A가 일어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사건에 대한 단서가 있었습니다. 단서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적어도 하나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거나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쓸게요. 말로만 하겠습니다. 구해봤더니 너무 길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 2, 3, 4, 5, 6이라고 했을 때 소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 이러면 소수가 나올 확률인 걸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반대를 해주는 건데 이 개념을 알려면 사실은 여 집합도 알아야 하지만 명제의 부정도 아셔야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확률과 통계가 수학이 아니고 국어라는 점은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예, 요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여기서 조건부 확률은 참 얘기할 게 많습니다. 조건부 확률은요. 기호를 쓰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기호가 등장했다면 사건 A가 일어난다는 전제 하에 사건 B가 일어나는 것이니므로 이 기호는 A가 일어날 확률 분의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때 조건부 확률에서 좀 더 탐구할 수 있는 내용 하나를 소개해 보면요. 베이즈 정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사후 정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확률과 통계를 배우시다가 궁금한 게 생기시면 이 부분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때 우리가 식을 둔 이 부분은 사실 중요한데요. 어떨 때 쓸까요? 어떨 때 예, 문장을 이렇게 한번 써보면 이럴 때 씁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건 A가 일어난다라는 거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찬성표를 던졌어요. 찬성표를 던졌는데 그 찬성표 중 가운데 20대 1 확률은 얼마일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 뭐 정치에서도 사실 다룰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정당 지지율과 관련해서도 조건 확률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게 있죠. 조건부 확률은 모든 상황에서 사실은 다 엮입니다. 의학에서도 연결되고요. 해양 쪽에도 연결될 수 있고요. 지금 생각나는 대로 적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 뭐 내지는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중도 탈락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중도 탈락은 고등학교에서도 요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얘기를 다루는 내용이 이 조건부 확률입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대학에서 중도 탈락.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음, 쉽게 얘기를 할게요. 자퇴를 했어요. 자퇴를 했는데 자퇴한 사람들 가운데 사범대학 출신인 확률. 이러면 또 조건부 확률이거든요. 그러면 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중도 탈락을 했는데 공대1 확률. 아니면 인문사회 계열인 확률. 아니면 수도권 대학 전체를 놓고 봤는데 그 중에 중도 탈락이 서울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쓰여요.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상황들이 이 조건부 확률에서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니 문제를 접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메모해 두시면 됩니다. 특히 진로를 결정하실 때도 이 조건부 확률을 활용하면 좀 더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 좀 계산이 될 수 있구나 등등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상한 생각은 되도록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요렇게 얘기를 하면 또 하나 얘기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P바 A는 PA바 B와 다릅니다. 라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A바 B는 B가 일어날 확률분의 A, B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었기 때문인데요. PB가 PA와 같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조건부 확률에서도 값은 다르게 등장합니다. 요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요. 곱셈 정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아닙니다. 왜 아닌지를 설명할게요. 우리가 분명히 조건부 확률에서 얻어진 결과를 놓고 보면 PA와 죄송합니다. PA바 B, 이거 발을 똑바로 쓸게요. 요거랑 PB랑 같고 PA와 PB바 A와 같습니다 라는 것이 먼저 들어왔어야 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등장합니다. 뭐냐? 바로 A, B는 독립일 때요. 곱셈 정리에서만 이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때 독립은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을 쓰더라도 B만 돼요. A는 일어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들어갔던 반에서는 아마 이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자, 두 선수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양궁을 쏴요. 자, A가 10점 쐈어요. 그러면 B는 심리적인 위축은 받겠지만
다 배제하셔야 됩니다. B는 10점 쓸 수 있고 9점 쓸 수 있고 8점 쓸 수 있는 각각의 확률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상황은 쏜 결과만 놓고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중의적인 것 같고, A가 쏜 것과 B가 쏜 것은 서로 연관이 없어요. 심리적인 부분을 다 배제합니다. 그랬을 때 서로의 영향이 없을 때 독립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이때 독립인 상황은 조건부 확률에서 정의를 하고 비로소 우리는 이 내용 때문에 곱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 상황을 잘 보시고 아, 독립이구나 내지는 종속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그 다음에 문제가 풀립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독립과 종속 이렇게 이야기를 붙이려고 했는데 독립을 이렇게 꺼냈으니 저는 독립이라는 얘기는 이 부분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루는 독립시행의 확률은요, 미리 언급을 하면 통계 영역에 이항분포와 연결됩니다. 컨비네이션을 쓰긴 하는데요. 나올 확률, 나온 횟수, 안 나올 확률, 안 나온 횟수 요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때 계산 과정에서 이항분포를 쓰고요. 이때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NP를 가지고 뭔가를 또 하셨어요. 예. 그러니 아마 교과서에 이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20개가 있었고 120송이라고 할까요? 꽃 120송이가 있는데 생화를 뽑게 되는 경우를 5분의 1이라고 하면 생화의 반대는 조화, 그러면 5분의 4겠죠? 이렇게만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몇 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생화를 뽑을 땐 5분의 1의 r제곱, 그리고 나머지는 안 뽑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요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 계산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통계입니다. 첫 번째, 확률 변수. 확률 변수는 크게 두 가지. 이산 확률 변수를 배우셨고요. 연속 확률 변수를 배우셨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로 자유투를 이야기했고요. 연속인 경우에 얘는 당도, 사과 한 개의 당도, 그 다음에 강수량, 누적 강수량인 거죠. 그랬을 때 연속으로 체크합니다. 따로따로 떨어지진 않을 테니까요. 근데 이때 할 수 있는 제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산은 표를 그리시고요. 연속은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이때 밑에 있는 연속부터 다뤄보면요. 그래프가 어떤 2차원의 좌표평면 가운데 이렇게 그려지는 뭐 예를 들면 여기가 6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떤 y는 fx라고 하는 부분에서 0부터 x가 6까지라고 정의되어 있는 함수라고 했을 때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면 이 상황은 확률 밀도 함수가 되고요. 넓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올 텐데 이 넓이는 확률이기 때문에 전체 1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하면 네,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얼마가 1이므로 네모는 네, 3분의 1 요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를 들면 2부터 4까지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넓이를 어떻게 구할래? 라고 물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넓이 계산법처럼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고요. 바깥쪽 다행히 4부터 6까지다 그러면 넓이 구하는 방법은 사다리꼴도 있을 테고 아닌 부분의 넓이 1에서 아닌 부분의 넓이를 빼면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산 확률 변수에서 먼저 x부터 하겠습니다. x의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구하시는 것인데 기호는 이제 이렇게 쓰게 되고요. 기대값은 어떻게 구했던가요? 네, 알겠지만 요렇게 구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또 복잡하잖아요. x1, p1, x2, p2 곱해갖고 더해요. 이러는 것보다 차라리 x가 있고 p가 있는 이 이산 확률 분포표에서 서로 1대1 대응되는 것끼리 이렇게 곱한 다음에 더하시면 그게 바로 기대값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분산인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겠습니다만 먼저 소개해드릴 내용은 재평평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xi에서 평균은 2의 x를 빼고 그것의 제곱과 pi 요렇게 쓰는 경우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끝나지 않고 y라는 것을 하나 제시를 해서 2의 y, vy, 표준 편차 y 요렇게 구하는 방법도 했습니다. 설명을 여기서 증명하는 건 아닌데요. 그대로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대로 적겠습니다. 평균 구할 때는 개수가 앞으로 나가면서 상수는 그대로, 분산인 경우에는 앞에 있는 x의 개수에 해당하는 a제곱 그리고 분산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표준 편차의 정의 자체가 양수를 갖기 때문에 여기서도 절대값 a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이 끝났습니다. 네, 이제 2번. 이렇게 했더니 이번엔 이항분포예요. 바이너미얼 n, p 여기서 또 한 번 구하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네, 구해 보겠습니다. 계산은 np 여기는 npq라고 했지만 1-p라고 전 그대로 적겠습니다. 분산 네, 분산의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였으니까 이거는 그대로가 되고요. 3번에 이제 여기선 좀 중요한 게 나오죠. 정규분포. 정규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평균과 표준 편차 제곱이라고 나타나는데 이때 2의 x 이거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다 똑같잖아요. 그치만 알아야 되는 게 있죠. x가 노멀 디스트리뷰션 m,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을 때 z라는 것으로 환산됐을 때 노멀 디스트리뷰션 0,1의 제곱으로 나타나진다. 인데 이때 이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면 표준화,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야 되고요. 그때 z는 x 어떤 해당하는 값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얻어지면
뭘 사용하셔야 되냐면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듣고 있다면 152쪽에 표준 정규 분포표가 있었으니까요. 한 번쯤은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이것도 있었죠. 사실 제가 이거 하다가 계속 밑으로 내려서 죄송한데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는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n이 30 이상이었을 때 바이너미얼 np가 n np npq 루트의 제곱 요렇게 나타나지기 때문인데 그 상황에서도 역시나 표준정규분포표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요렇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4번이죠? 4번. 추출의 과정이 있었고요. 추정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출과 추정에서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드는데요. 대충 그려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상황에서 제주도 있고 울릉도, 독도 뭐 이 이외에도 나머지 뭐 이렇게 섬이 있는 나라들도 다 우리나라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영토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전수라고 이야기를 붙이죠. 여러분이 조사원이라고 했을 때 전수조사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뭐 예를 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면서 과연 협조적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설문 부탁해라 그러면 잘 안 합니다. 귀찮거든요. 특히나 문항수가 설문 문항을 하는데 갈수록 문항이 적어지고 있긴 합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보면 지금 교직 인적성 검사를 하면 얼추 200문제 정도가 나와요. 200문제. 그리고 예전에 1996년 허혜자 교수님께서 개발하셨던 수학불안 검사지가 그때 당시만 해도 108문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옥보명 박사가 했던 수학불안 검사지가 약 30문항 정도 됩니다. 30문항에서 40문항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적어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이 귀찮습니다. 이거 해서 나한테 도움되는 게 뭐야? 이런 생각이 잔뜩 드는데요.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설문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서 설문을 뭔가 부탁을 받았다 그러면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저를 비롯해서 다른 연구자분들이 여러분께 요청을 한다면 네, 꼭 해주십시오. 그거에 따르는 보상이라고 한다면 대학교에 요새는 비교과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거를 또 마일리지화 시키더라고요. 예. 마일리지가 높으면 또 장학금을 줍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의 목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점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 그치만 이렇게 전수조사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사원이라면 이렇게 표본을 뽑아요. 표본. 그 표본에서 얻어진 뭔가가 있을 거예요. 네, 평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전체를 대표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도 구해요. 이렇게 다른 쪽에서도 구해서 x2라고 할게요. 또 다른 쪽에서도 구해요. 또 다른 쪽에서도 구해요. 뭐 이제 강원도도 해보고 제주도도 해볼까요? 네, x5 이렇게 등등등 되게 많을 거예요. 이거를 다 합쳐서 평균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모평균과 같다고 알려져 있어요. 모평균과 같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증명을 하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증명하진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표본 평균이 얘가 아니고 여기가 표본 평균이에요. 그러면 이 x반은 뭐예요? 예, 표본 평균들의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들의 평균. 얘가 모 집단에서의 평균이라고 해서 모평균이라고 부르는 m값과 같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x바의 분산도 구하실 수 있어야죠. 근데 이 얘는 표본의 크기를 뭘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쓰기로 했고요. 시그마 같은 경우에도 루트 분산이니까 이렇게 계산된다라고 이야기를 붙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추출을 해서 표본을 뽑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를 샘플링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샘플링을 해서 얻어진 데이터 하지만 이걸 반대로도 갈 수 있어요. 역함수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모 집단에서 표본으로 가는 경우는 추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표본을 가지고 모 집단으로 좀 뭔가 보려 그래요. 그러면 얘를 추정이라고 부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정. 그래서 추정에서는 대개 두 가지의 신뢰도가 있습니다. 95% 신뢰도, 99% 신뢰도. 이 95% 같은 경우는 뭐 외우는 거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되게 이제 통상적으로 외워지겠죠. 요렇게 쓰는 게 있고요.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의 차이가 나고 99%는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해서 얻어지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대개 이 상황에서 주어질 때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얘가 0.95라든지 아니면 2.58을 보다 작거나 같으면 0.99 이런 식으로 주어지곤 합니다. 이러니 여러분들이 꼭 굳이 뭐 외워가지고 살 필요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신뢰도 그리고 그거에 따른 신뢰 구간은 좀 자주 나오는 내용이라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답을 응답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짜잔. 다 했습니다. 색깔이 좀 괜찮나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 이미지와 함께 제 영상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나 제가 쓰다가 오타가 났거나 그러면 오타가 날 수도 있었으니까 교과서를 반드시 보시면서 설명을 따라가 보시고 교과서의 설명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개념 설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